오늘 주제를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성장하기라는 주제를 좀 거기 어디지? 한양대 쪽에서 잡아주셔서 이 내용을 만드는데 한 일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난해한 주제예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뭐 한양대를 거쳐 오시긴 했겠지만 학생 때 바라보는 시각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거든요. 네, 오늘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크게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이제 국내에서 어떻게 스타트업들이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랬을 때 현재 글로벌 트렌드는 뭐지? 라는 퀘스천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템이라는 것도 결국엔 사업이라는 것도 흐름과 그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흐름 속에서 성장을 하는 거지 절대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투자자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1시간 정도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끝나고 물어보셔도 좋고 진행하면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뭐 이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름대로 IT 업계에서 꽤 한 20년 가까이 일하다가 이제 스타트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때 당시엔 스타트업이 아니었어요. 벤처라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다음 커뮤니케이션에 입사를 했고, 그 다음에 위메프에서 이제 플랫폼 기획실장으로 했고요. 위메프 들어갈 때가 80번대였거든요. 나올 때가 1,500대였으니까 한 6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위메프의 지금은 1대1 쿠팡이 워낙 잘 나가서 이제 상대가 안 되지만 옛날엔 그래도 삼형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백엔드 기획하고 프론트 기획 쪽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위메프를 하다 보니까 80번대 들어갔는데 내 회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들어갈 때는 이제 열의에 차서 막 일을 하죠. 근데 점점점 지날수록 이제 회사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내 회사가 아니구나라는 느낌이 나고요. 그러면 이제 내 걸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친구들하고 이제 창업한 게 이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고요. 이 더 화이트 커뮤니케이션의 아이템은 뭐지? 그 고객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을 사스 방식으로 만드는 그런 솔루션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시작부터 코파운더로 아직도 주식도 갖고 있고요. 참여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써 있지만 누적 270억 받는 것까지 IR을 제가 진행을 했고, 시리즈 B까지 갔고, 이제 내년쯤 시리즈 B, 그다음에 내후년쯤 아마 IPO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것까지 제가 했고, 그러면 왜 나왔느냐? 그냥 있어도 돼요. 있어도 되는데 나이 대비 이제 더 뭔가 새로운 걸 하거나 또 다른, 길게 봤을 때 내가 어떤 일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고요. 뭐 스타트업도 해봤고,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일을 이제 장기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벤처스퀘어로 이제 명순 대표님하고 같이 하게 돼서 현재는 신규 스타트업 발굴 및 투자 심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또 심사 갔다 오고, 요새는 계속 심사만 다니는 것 같아요. 심사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보육 및 멘토링, 오후에 이제 멘토링이 있으니까 멘토링 같은 거 하고요. 그다음에 조합 설립하는데, 뭐 투자자들이 이제 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주머니를 조합이라고 해요. 그 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퀘어라는 데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벤처스퀘어라고. 안 들어봤나요? 이게 극명하게 갈리는 게 좀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할까? MZ세대 M가 지금 벤처스퀘어를 아세요. G세대는 벤처스퀘어를 잘 몰라요. 이유가 보면 미디어라는 인터넷, 그러니까 스타트업 미디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15년간 뉴스를 계속 생산하다 보니까 뉴스로 이제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클릭한 기사 중에 한두 개는 벤처스퀘어 기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벤처스퀘어는 브랜딩이 안 되니까 잘 모르실 거고요. 그래서 벤처스퀘어는 뭐 하는 거냐? 미디어로 시작했지만 기술 기반의 그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한 190개 정도 투자를 했어요. 네, 초기 투자 중심으로 했고, 시드 금액으로 보통 5천에서 3억까지 그 사이에 그 각 기업에 맞는 돈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업 미디어를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벤처스퀘어를 처음 만들어진 이유가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없을 때, 즉 벤처라는
단어가 막 생성될 때 그러면 뉴스도 그 예를 들어서 뭐 패션 산업이 패션에 대한 뉴스가 있듯이 스타트업 뉴스가 있어야겠다 해서 만들어진 게 스타트업 미디어 벤처스케어라는 걸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얘가 아마 제일 유명할 거예요. 그리고 엑셀레이터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국내 그 중기부랑 또는 그 창업진흥원이랑 하는 엑셀레이터 프로그램의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엑셀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게 된 회사가 벤처스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성과인데요. 투자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뭐 제가 투자자로 왔으니까 팁스 독립운영사고요. 그래서 팁스에 추천권이 있고 연간 한 10개에서 15개 사이를 팁스를 추천해 드리고 그중에 한 85%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떨어지는 데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시드 단계 또는 프리 A 단계 정도에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창업 초기 3년 미만을 대부분 투자하고요. 현재 22개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조합, 돈주머니. 그 다음에 한 160개. 지금 이거 소개 자료가 한 6개월 전 거는 160개인데 지금 190개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률은 한 300% 정도 돼요. 생각보다 높죠? 만약에 이제 조합이 결성이 되면 그 조합이 한 6개에서 10개 사이를 투자를 해요. 그 중에 2개가 망하고 평균적으로 3개가 엑싯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익률이 나와요. 회사가 안 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안 망할 수는 없고요. 대기업도 망하는데 뭐 스타트업이 망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얼마만큼 확률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건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203억이라고 되는데 한 250억 정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자랑하고 있는 거 이란텍 IPO된 기업의 지도맨 컴퍼니 이 2개 기업에 저희가 초기 투자를 해서 물론 IPO 할 때 엑시트하지 않았습니다. 한 B나 C 갈 때 이제 그 메자닌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하기 전에 투자를 받는 과정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엑시트했지만 어쨌든 2개 기업 엑시트한 기업을 투자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주로 IPO는 거의 끝자락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이제 구주 매각이라든가 M&A 중심으로 엑싯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벤처스케어의 이제 투자자로서 여기는 시계가 없군요. 아무리 봐도. 네. 투자자로서 그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하느냐 이런 게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하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자세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실 거고 또는 창업을 준비 중이시거나 또는 창업을 하셨거나 이 3가지 케이스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투자자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회사를 키우고 싶은 거고요. 투자자는 돈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궁극적으로는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목적은.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건 대의적 표현이고요. 결국에는 스타트업을 해서 나도 한번 성공해봐야지. 큰 돈을 벌어봐야지 라는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거를 투자자들도 다 압니다. 그래서 이해가 맞는 거죠. 여기도 돈을 벌어야 되고 여기도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죠? 이해는 맞았어. 근데 생각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오해하시는 게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 모든 게 다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원 한 장 쓰는 거, 사람 채용하는 거 다 본인들이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십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근데 투자자와 나와 같나요? 다르죠. 전혀 다른 사람이고요. 세계도 다른 세계에 삽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이제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 건 본인 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한테 다음번 미팅에서 좀 더 자세히 듣죠라는 표현을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만약에 투자자를 만났어. 오늘 열심히 설명을 했어. 다음번 미팅에서 한 번 더 자세히 들으시죠 라고 하면 스타트업 대표님이 보통적으로는 그래도 90% 이상 갔구나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게 시작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0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이분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타이밍이 됐구나라는 의미지 이게 투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글씨가 생각보다 저는 이게 되게 큰 줄 알았어요. 되게 작네요.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죠? 보시면 같은 그 투자에 대한 프로세서거든요. 스타트업이 투자 프로세서를 가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를 매칭해 놓은 거예요. 네. 네. 여기 투자 프로세서는 안 해보셨죠, 다들? 아직까지는. 네. 보시면 투자기관, 즉 투자자도 누군가한테 돈을 모아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기관이 잘 생각해 보시면 몇백억씩이나 되는 돈을 쟁여놓고 투자를 하지 못하거든요. 이 투자하는 돈이 구성되는 방식을 보면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 LP라고 표현을 하는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투자사가, 투자하는 기관이 가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할 거고 몇 프로의 수익률을 남길 거고 우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 조합을 만들 겁니다, 또는 펀드를 만들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서 LP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계약을 해서 돈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LP 및 펀드 구성이에요. 즉 뭐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몇백억짜리 펀드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뉴스에는 한 꼭지로 나오죠. 그 과정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네. 그러면 LP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펀드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공수를 들이겠어요. 쉽게 얘기해서 내 돈 1,000만 원도 힘든데 남의 돈 몇백억씩 펀드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펀드라는 거예요. 투자 재원이죠. 재원을 마련을 했어. 이제 투자 재원을 마련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성 펀드와 비목적성 펀드, 즉 블라인드 펀드가 있고 목적성 펀드가 있습니다. 목적성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하겠다라고 정해놓고 LP들한테 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그 통과됐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의 회사를 투자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다. 셀트리온이 만약에 임상실험하고 뭐 이래야 되니까 최소 거기는 투자하면 5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돈을 모으는데 이거를 위탁하는 거예요. 투자사한테. 우리 이 돈 모으고 싶으니까 여기다 위탁 모아주세요 라고 하면 이 LP, 그러니까 투자사가 LP들한테 여기를 왜 투자해야 되는지 쫙 설명해서 500억을 모아다가 주는 펀드가 목적성 펀드고요. 블라인드 펀드는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플랫폼에 투자하겠다 또는 바이오에 투자하겠다 이런 식으로 목적만 정해놓은 펀드.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우리는 이전 레퍼런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분야에 우리는 투자를 되게 잘합니다. 돈 주세요. 해서 모아놓은 게 블라인드 펀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를 받게 되면 대부분 블라인드 펀드에서 받으실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가치를 기업을 정해놓고 투자받을 수 있을 만큼의 가치나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하겠다 해서 투자사를 믿고 주는 게 블라인드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적성 펀드는 이 목적에 맞게 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펀드를 먼저 발굴을 하죠. 그러면 대상 기업은 이제 돈이 마련돼 있으니까 대상 기업을 발굴합니다.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콜드콜도 있고 또는 뭐 직접 이런 데 발표회 같은 데 가서 찾아받는 방식도 있고 또는 지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타트업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으시면 초기에는 PR이나 그런 그 미디어 중심보다는 저는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발표하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는 앉아서 발표 한번 해보시면 알지만 앉아서 최소 심사역이 또는 파트너가 5명에서 10명까지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했지만 우리 회사가 뭘 하고 싶은지 10분에서 15분 IR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이분들한테 한 번쯤 내가 네트워크가 없지만 설명을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이분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조금씩 알려지면 이분들이 이제 알아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으면 끝나고 나서 주최 측에 요청해서 명함도 받고 연락처도 받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IR 대회나 이런 것들에 나가서 여러분들 회사를 소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상 기업을 발굴해요. 그럼 투자 대상 기업을 어떻게 발굴하냐? 옆에서 보시면 투자 대상 기업, 투자 유치 대상을 발굴해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 같은 등급이죠. 투자 대상을 발굴하거나 내가 투자 받고 싶은 대상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사 DB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중요하냐면
투자자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도 다 그 같은 등급의 스타트업한테, 등급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단계의 스타트업한테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몇백억씩 큰 투자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000만 원, 2,000만 원 투자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느 우리나라에 어떤 스타트업 투자사가 있는지 이거 어디 가면 나오냐면 한국 벤처 투자라는 정부 기관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웬만한 투자사 리스트가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쭉 긁어서 엑셀에다 붙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투자사 이름으로 기사를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투자 규모가 나옵니다. 대부분. 그러면 아, 얘네는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는 애들이구나라고 분리가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정보들이 입수가 되는 거죠. 아, 어느 분야에 주로 투자하는구나. 또는 이렇게 해서 요 DB를 수집한 다음에 현 시점에 맞는 투자사가 어디인지, 내가 시드니까 엑셀레이터나 엔젤 투자를 주로 하는 데를 찾아야겠죠. 그러면 엔젤 투자 리스트가 최소 300개에서 600개가 나올 거예요. 다 조사를 하셨으면. 물론 600개 이렇게 조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데, 내 네트워크로 먼저 만나볼 수 있는데, 또는 학교 이런 창업기관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데, 왜냐면 여기 한양대도 그렇고 여기도 네트워크 같은 꽤 돼 있거든요. 투자사의 네트워크, 벤처스퀘어도 물론 네트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관을 잘 이용하시면 돼요. 내가 투자받고 싶은데 엑셀레이터를 내가 네트워크가 없으니까 소개받고 싶다. 요청하세요. 요청하시면 기관에서는 해주시는 게 의무거든요. 예. 하나 두 개라도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나지 못했던 데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과 같은 멘토링도 되게 중요한 과정입니다. 멘토링에도 수많은 파트너나 심사역들이 와서 멘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뭘까요? 이제 사업성을 검토합니다. VC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스타트업이 얼마만큼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성에 대한 얘기는 뒤에 더 드릴 거예요. 대표의 능력, 기업의 사업성, 시장성, 투자를 검토합니다. 제가 왜 여기 맨 앞에 써놓은 줄 아세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에 써놨습니다. 뭐냐면 초기 투자는 아이템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매출도 없고요. 대부분이 매출이 월에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대부분. 근데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아이템에 얼마만큼의 경력이 있는지,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리고 조직을 이끌어갈 능력이 되는지. 스타트업을 처음 하실 때는 1명, 2명으로 시작을 하시고 많아야 5명 미만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그 그걸 뭐라고 그러지? 내공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회사라기보다는. 대표가 얼마만큼 내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움직입니다. 하지만 10명쯤 되면서부터 이제 조직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성장을 하니까. 그러면 대표이사가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까지 보통 시드 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이사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명확하게 그 IR 자료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이 대표를 믿고 투자하거든요. 초기 투자자들은. 그래서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러면 2단계에서는 뭐냐? 대상 기업이 매칭이 됐으면 여기 스타트업은 투자 담당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뭐냐면 IR 자료 던졌으니까 해주시겠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던졌으면 됐나요 안 됐나요 물어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필요한 게 없으시냐, 추가 보강 자료 이런 게 생겼는데 드리면 안 되냐, 우리 이만큼 진도 나갔는데 이만큼 잘 되고 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와 내가 연애를 한다 그러면 밀당을 하듯이, 그쵸? 계속 뭔가를 던져주고 관심을 끌어줘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이 스타트업 투자사도 여러분하고는 1대1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1대 N이에요. 진짜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아, 여기 괜찮네, 한번 지켜봐야지 하는데, 그러면 한 달 지나갑니다. 여기 됐나? 그럼 한 달 사이에 뭔가 일어난 거 계속 푸시해줘야죠. 푸시해주고 자료 던져주고, 우리 계약 여기 어디 했어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행력이거든요. 실행력.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계속 뭔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았는데 그럼 실행력이 있나? 기다려 봅니다. 이 단계가, 이 회사가 제대로, 이 스타트업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보통 처음 만나시고 투자까지 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네. 이해되시죠? 그 사이에 뭐 해야 되냐? 계속 푸시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고 있다, 이거 하고 있고, 우리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이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개별 사업 설명회를 합니다. 이때 뭐냐, 여기 담당자, 투자 담당자와 한번 미팅을 해서 사업성 검토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는 뭐가 되냐면 투자 담당자가 투자 회사 안에서 이제 IR 자료라고 해서 개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회사 발굴했으니까 투자해 주기 위해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나 좋은 회사 발굴했어.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지 평가해 줘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걸 보통 IR 설명회라고 하죠. 그렇죠? 이때 뭘 해야 되느냐? IR 발표를 해야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기회는 딱 한 번뿐이에요. 수많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IR 발표할 때 가장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많은 데를 스타트업 대표님 다니시다 보니까 이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 IR하고 이 IR하고 너무 지치신 경향도 있고 요즘에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발표 하나가 투자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눈 딱 감고 한 50번씩 연습하셔야 돼요. 네. 연습하고 오셔서 10분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리의 장점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한 번뿐인데 요걸 이제 고민하시다가 그러셨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이들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잡혔다 그러면 정말 연습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 통과가 돼서 그럼 뭐냐, 기업 실사를 합니다. 근데 아마 초기 기업들은 재무제표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실사는 와서 방문을 해서 실제 조직이 있는지 또는 그 다음에 뭐 1년 이상 넘어갔다면 회계 자료가 괜찮은지 대표가 초기 자금을 딴 데다 쓰지 않았는지 뭐 이런 정도만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업 실사가 통과가 되면 여기 또 있네요. 실사할 때는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계약, 노무, 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설명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시면 돼요. 만약 실사한다라고 그러면 뻔하거든요. 재무제표와 그 다음에 노무, 그 다음에 회사를 만드시고 나서 아마 취업규칙이나 이런 거 아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취업규칙을 만들어 보신 분 없죠? 취업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체결되어 있는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 회사기 때문에. 회사는 독립된 법인이고, 그러니까 독립된 생명체고, 이 생명체에 룰이 없으면 이걸로 인해서 굉장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통은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합니다. 실사가 끝나면 통과됐어. 이 회사 잘하고 있네. 그러면 조건의 협의요. 기업 가치 및 투자 금액, 세부 투자 조건을 협의합니다. 이때 스타트업에서는 당연히 기업 가치 및 투자 금액에서 서로 합을 해야죠. 내가 지금 만들어진 지 1년 된데 저희 회사는 한 500억 가치 돼요. 이런 믿나요? 1년밖에 안 됐는데 바이오도 아니고. 바이오는 그게 왜냐면 회사 설립이 늦을 뿐이 실제는 5, 6년 전부터 다 연구를 하고 있던 거예요. 네, 랩실에서 만들고 있었고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기 때문에 1년 만에 뭐 500억 됐다 이러는 거지. 실제 스타트업은 딱 초기에 만들어지면 제가 볼 때는 1억에서 5억 사이 가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네. 왜냐면 여러분들이 자본금 넣은 거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일 거고 그러면 아무리 많이 쳐줘야 그렇죠? 3배수 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돈 준다고 할 때 받는 게 맞다. 기업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면 주식은 내가 잘 돼야지 돈이지 잘 안 되면 뭐예요? 그냥 쓰레기예요. 쓰레기. 그렇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지분, 주식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일단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 물론 어느 정도의 협의는 해야겠지만 받을 수 있을 때 받아야 된다. 그 받는 돈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기업으로 보면 혈액과 같아요. 혈액이 안 돌면 죽잖아요. 그것처럼 돈이 안 돌면 죽습니다. 기업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볼 때 협상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투심은 이건 스타트업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내부에서 이제 다 여기 검토해서 여기까지 왔어.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최종 확정을 하는 게 투심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담당자가 상정을 한 다음에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서 결정을 해요. 그러고 나면 뭐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계약이 되면 등기라는 과정을 해야 돼요.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소 가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고 얼마만큼 투자금을 받았다 하는 등기 과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모르시면 이 투자회사가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해라. 그리고 법무사 어디 쓰고 어떻게 해라 다 알려주시거든요. 이 과정이 끝나면 투자가 끝납니다. 투자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만났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투자는 한 6개월 후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투자받고 싶은 시점이 있잖아요. 역산하시면 돼요. 최소한 6개월 전에 내가 나한테 관심 있는 투자사 한 10군데는 만들어야지 하나가 됩니다. 네.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추세가. 예전에는 만나면 괜찮네. 요번 달에 정리하고 돈 쏠게요. 이런 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돈이 많았어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안 넣으면 딴 사람이 넣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도 적은 돈 시드 같은 거는 그냥 막 샀어요. 괜찮아 보이면.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펀드 만들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일단은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VC 하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VC를 만날 때 이 VC가 여러분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트워크들이 있어서 어디 만나서 괜찮으면 물어봅니다. 너 여기 만나봤어? 너 여기 만나봤어? 이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투자할 때는 꼭 레퍼런스 체크를 꼭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거나 투자사라는 존재를 만나실 땐 되게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심하시는 게. 왜냐하면 한번 그 투자사한테 잘못 보이면 뒤로 그런 말들이 돌아요. 네. 거기는 아이템은 괜찮은데 대표님이 좀 자신감이 없으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일단은 고민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아도. 그런 것처럼 그래서 보면 되게 그냥 연애랑 비슷해요. 연애할 때 좀 땡겼다가 밀었다가 계속 시간 끌었다가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 요거 끝나고 자료로 여러분께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보실 때 제일 저는 투자 받을 때 제가 240억 이렇게 받을 때 답답했던 게 이 과정이 불투명했어요. 네. 왜냐하면 내가 투자를 안 해봐서 몰랐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단계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정리한 바로는 이래요. 이런 관계가 앞뒤 단계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이런 과정을 대부분 거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셔서 요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드부터 시작하시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배민이 뭐 어디가 제일 적정할까? 투자 크라우드웍스라고 아세요 혹시? 모르세요? IPO 상장된 뭐 어쨌든 IPO 상장이 보면 가장 마지막에 있고요. 뭐 시드부터 프리 A, 시리즈 A, 뭐 그다음 B, C, D 이렇게 거쳐서 결국엔 IPO를 상장하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최소 5번은 하셔야 돼요. 상장까지. 그러면 한 7년에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 쓰실 자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의 투자 회수의 사이클이에요. 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 많이 보셨죠? 강의 같은 거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드 투자를 주로 누구한테 받았냐? 엔젤 투자자나 마이크로 VC한테 보통 받습니다. 약 3천에서 1억 사이.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법인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는 아직 법인이 아니신 분도 있으시니까. 그러고 나서 시리즈 A를 벤처 캐피탈한테 주로 받습니다. 이때는 10억에서 50억 사이. 그리고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되죠. 이 전까지는 보통 베타 프로그램 또는 베타라는 명칭 또는 POC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고 나서 사업 규모 확대되고 이럴 때가 시리즈 B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와 되게 잘 나간다 하시는 부분은 대부분 여기 있는 회사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CD 할 때는 해외 진출 또는 시장을 넓히는 작업을 해요. 아이템이 명확해졌으니까 이걸 가지고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IPO나 M&A를 통해서 엑싯을 하고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IPO를 통해서 회수한 거는 18%밖에 안 돼요. 장외 매각 또는 상환이 56%가 제일 높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 외 프로젝트나 기타 인수합병 이런 것들로 이제 보통 엑싯을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꼭 IPO가 나의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연쇄 창업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고 본인의 뭐 이건 조금 해보셔야 아는데 본인의 역량이 나는 초기와 요 단계까지 만든 건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더 크게 성장시키고 몇천 명 거느리는 건 내 역할이 아닌 것 같아. 이러신 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 팝니다. 회사를. 왜냐면 더 크게 만들어 주실 기관이나 많은 분들한테. 그리고 창업 후 IPO까지 약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다리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엑싯 하시는 방법은 M&A나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1년, 한 1년 정도가 더 소요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연간 투자 기업 유치수는 약 우리나라 2,500개 정도가 연간 투자를 받고 있어요. B, C 다 합쳐서요. 이 과정 다 합쳐서 연간 2,500개가 투자되고 평균 약 2회 정도 투자받고 평균 금액은 25억 정도 됩니다. 네. 물론 이 앞에가 극도로 많습니다. 보통 저희도 올해만 벌써 20개가 넘게 투자했거든요. 네. 그럼 엑셀레이터가 한 300개 정도 돼요. 곱하기 해보시면 돼요. 그럼 몇 개가 투자 받는지.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되는 대상이 어딘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걸 그림을 넣었어요. 만약에 제가 각 계시는 분들이 어떤 단계인지 모르시니까 지금 시드 단계다 그러면 엔젤 투자자 또는 엑셀레이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요런 투자 기관을 찾으셔야 됩니다. 선호하니까. 근데 내가 시드는 넘어서 그래도 프리-A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이크로 VC 영역에 더 가까워요. 벤처 캐피탈이나. 마이크로 VC는 뭐냐면 벤처 캐피탈이긴 한데 MAU라고 해서 총 취급하고 있는 펀드 규모가 뭐 500억 미만 정도 되는 회사들을 마이크로 VC라고 합니다. 이 회사들은 보통 1억에서 5억 사이를 투자를 해요. 이런 데가 요 단계에 맞고요. 또는 벤처 캐피탈 중에 작은 거 투자하는 데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KB 인베스트나 이런 데는 여기 단계예요. 여기 단계.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 네이밍 있는 투자사들은 대부분 큰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지금 찾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괜한 내 리소스를 그만큼 쓰면 쓸수록 딴 데 못 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사 같은 거 잘 검색해 보시면 엑셀레이터 영역 또는 마이크로 VC라는 표현을 쓰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 찾아가셔야 돼요. 만나셔야 되고. 네. 투자 검토 전 스타트업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인데요. 저의 마음은 이래요. 창업하고 기업 경영 그 자체로 전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네. 회사 만들고 나서 대표랑 저랑 이제 동갑이고 친구여서 회사를 만들고 나서 조직원 20명 꾸릴 때까지 맨날 술 먹었어요. 맨날. 밤만 끝나고 나면 뭐가 이렇게 어려워 회사가. 저는 그래도 스타트업에 있었고 나름대로 유명한 포탈에 있었고 했는데도 내가 만든 회사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존경만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은 왜 투자 받아야 되는가?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좀 가지고 VC를 만나시면 좋아요. 왜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지? 그리고 투자사는 왜 우리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가? 가 명확해야 되겠죠? 내 기업 가치는 얼마이고 향후에 얼마나, 이건 비전에 대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얼마나만큼 성장할 수 있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나? 그냥 시장 성장률 뭐 3.5% 정도 성장할 거면 스타트업 하지 마셔야 돼요. 그냥 그 아이템 들고 회사 가시는 게 나아요. 네. 우리는 그러려면 스타트업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고. 네. 그 다음에 후속 투자의 가능성은 있는가? 지금은 아이템이 반짝하고 예를 들어 이런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이지? 뭐 데이터 라벨링이면 라벨링 사업의 하나의 꼭지인데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고 투자 받을 수 있는 사업인가?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거에서 많이 피벗을 합니다. 피벗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냥 꼭 고만고만하게 월 1억씩 버는 것 같아. 근데 이득은 하나도 없고 급여 주고 나면 끝이야. 이러면 이 아이템은 존속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투자금은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 요것도 되게 많이 고민을 안 하시거든요. 요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네. 투자금을 받으면 어디다 쓸까? 그래서 요 정도는 준비하셔서 투자자를 만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렇죠? 저의 소감은 시드까지, 그러니까 프리-A까지는 3A까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주의예요. 대신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사업하고 맞지 않으면 하지 마라, 제발. 이거 돈만 보고 그냥 정부 사업 쓱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고 나면 회사가 산으로 가 있어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가 캔커피를 만들어야 되는 스타트업이에요. 근데 이 캔커피를 만들어야 되냐?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캔도 만들어야 되고요. 원액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죠? 패킹 기술도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걸 만들고 싶은데 같은 커피니까 얘를 했어요.
기술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원두는 같겠죠? 컵 만드는 기술이죠. 얘랑 같나요? 기술이? 틀리죠. 회사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정부 사업의 정부 공고문을 꼼꼼히 보시면 의도하는 바가 써 있어요. 이건 뭐 해야 되는 사업이고 뭘 결과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게 우리 회사의 방향하고 맞느냐를 꼭 보시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사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되시거든요. 그럼 그 당시엔 좋아요. 그렇죠? 근데 1년 후에 그 정부 결과물 만들어낼 때는 실패하면 그거 아세요? 돈 토해내고 그다음에 정부 사업 지원 못하는 거. 네. 실패하면 정부 사업도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리고 요런 거 만들다 보면 직원들도 그만둡니다. 왜 우리는 캔커피 만들기로 했는데 이거 하고 있어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정부 활용을 하되 목적에 맞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요것도 이제 드릴 건데 예비 창업자부터 해서 요게 되게 잘 정리돼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 잘 정리되어 있어서 쭉 요 단계별로 정리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가 쫙 정리돼 있는 표를 저도 찾았어요. 강의 준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넣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예비 창업자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창업 정보 제공, 인큐베이팅, 기술 영업,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민간 주도, 엑셀레이터, 저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코넥스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회사 정도는 좀 찾아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해드렸어요. 험난하지 않나요? 굉장히 과정이.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소기업 벤처진흥원에서 사업 소개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는데 제가 요새 찾다 보니까 나왔어요. 23년도 창업 지원 사업을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내용까지 되게 꼼꼼하게 자세하게 요것만 전문으로 해놓은 데가 있거든요. 사이트가 제가 URL 달아드렸어요. 요거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거 혹시?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찾았는데 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어떤 거보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찾지 마시고 여기 보면 되게 많이 그 사업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가서 보시면 지나간 거라도 왜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냐면 영상 요새는 제 딸 보니까 4X, 8X로 보던데 배속으로 보시면 뒤쯤 가면 이건 어떤 그러니까 FAQ나 Q&A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꼭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질문들이 거기다 들어있어요. 네. 그런 걸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놨어요. 네. 그리고 되게 흐릿해서 안 보이네. 자, 스타트업 단계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D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요걸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R&D 프로그램은 기술 개발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끝나면 결과물이 꼭 있어야 돼요. 뭘 만들었다. 또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DB를 만들었다. 이런 게 R&D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화 프로그램은 뭐냐? 기업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마케팅, 그 다음에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한 돈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얘는 결과물이 뭐냐? 그런 걸 실행했다는 것만 결과물로 내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게 필요하냐, 요게 필요하냐를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라인을 제가 맞춰놨는데 각각의 단계마다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R&D 프로그램은 졸업제로 총 4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7년 안에 4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팁스 트랙을 탔다. 그럼 4개가 끝이에요. 요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가져갈지에 대한 플랜을 짜실 때 좀 도움이 되시라고 되게 많더라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만 제가 좀 정리해 놨어요. 네. 그리고 사업화 프로그램은 특성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상관없을 수도 있거든요. 지역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성. 이게 뭐냐면 어떤 사업이냐면 무슨 빵집이지? 그 유명한 지역 빵집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전국에 펼치는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의류 디자이너인데 내 매장을 만들고 이 매장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이런 거 로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로컬 사업에 대한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하시려는 사업이 여기에 맞으면 이걸 하는 게 맞는데 나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어. 근데 이걸 지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업화 프로그램은 특별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특성을 보고 지원하신 게 맞고요. R&D 같은 경우는 그런 특성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이 기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바이오도 요걸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딥테크라고 해서 소재도 여기 지원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R&D 프로그램 2개 정도, 요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청년 창업 도약 요런 트랙으로 좀 타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아까 Q&A에 누가 질문하셨던데,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트랙은 이래요. 이렇게 되면 얘가 3천, 얘가 9천, 8천, 그 다음에 얘가 2억 정도 돼요. 지원 프로그램이. 그러면 사업화 프로그램으로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투자 안 받고도 하실 수 있는 것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회사를 만드신 단계가 아니라면 보통은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경쟁률 굉장히 빡셉니다. 제가 들었는데 올해 예비 창업 패키지가 3월달, 보통 이 사업들은 3월에서 2월 사이에 공고가 되고 4월달에 선정이 되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가 경쟁률이 40대 1인가 그랬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아무것도 없고 혼자 있는데 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해볼 만한 거죠. 지원해 볼 만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팁스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팁스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 처음 듣나요? 혹시? 처음 들어요? 네. 이게 뭐냐면 정부에서 그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냥 주면 매니지먼트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창업자인데 제가 1억을 받았어요. 얘가 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가치가 있는지 정부가 어떻게 다 판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팁스라는 프로그램은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투자자랑 정부 돈을 매칭을 해서 투자자가 먼저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이 투자를 바탕으로 이 R&D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선정이 되면 R&D를 1년 반 또는 2년 동안 진행하는 게 팁스 프로그램이에요. 국내에서는 가장 그 효과적인, 정부에서 봤을 땐 프로그램이고요. 왜냐하면 이 팁스 프로그램이 최대 7억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 1년 차에 3억, 2년 차에 나머지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 팁스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자들도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러면 선별 과정부터 시작해서 투자까지 먼저 투자자가 한 다음에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기네 다 할 수 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스타트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팁스가 생긴 지가 한 7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이 과정을 거쳤고요. 스타트업들은 한 번쯤은 팁스를 하고 싶은 로망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팁스를 안 해봤습니다. 저희 회사는 성장이 빨라서 팁스를 신청했는데 졸업 대상이라고 잘렸어요. 왜냐면 졸업할 때 최소 25억 이상 투자 또는 매출 50억 이상 되면 졸업이거든요. 팁스도. 근데 저희는 그거 신청했을 때가 투자를 50억 받았었고, 그 다음에 매출도 한 70억 정도 할 때였어요. 그거 몰랐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팁스 프로그램이라는 거가 있고, 팁스 프로그램 모르시면 팁스도 검색해 보시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팁스는 굉장히 기술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써놨지만 팁스 프로그램 취지에 맞는 기술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여기서 기술 개발에 대한 용어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플랫폼 만들거나 또는 앱 서비스 만든다, 이게 기술이 아닙니다. 네. 팁스가 말하는 기술은 이 앱이나 플랫폼을 원천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근간에 있는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밍 한다, 팁스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이거 많이들 오해하세요. 제 말 이해되시나요 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할게요. 기술이면 만약에 캔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캔 자체에 대해서 이 캔이 무슨 소재로 만들어졌냐, 또는 이게 어떤 압축 방식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눌렀느냐, 이게 팁스의 기술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 캔의 색깔과 디자인 이런 게 그 웹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팁스를 하시려면 이 원천 기술에 대한 게 분명하게 플랜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처음엔 당연히 스타트업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이 캔을 뭐 프레스 기계가 아니라 사출 형태, 사출이라고 하면 뿜어내는 방식이에요. 방식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 지금까지 없어. 이게 팁스 기술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팁스 기술의 취지가 가능한지, 팁스 운영 지침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2인 이상이고 법인이어야 되고 창업 7년 미만이어야 됩니다.
혼자 하고 주식도 다 가지고 계신데 팁스 하겠다 못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보셔야 되고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보편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기술인지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부 돈이 7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압축 방식에서 사출 방식으로 하면 이게 10년인가가 그 회사의 로열티로 인정이 돼요. 이 이후에는 얘를 공개할 수 있는 기술이냐 인 거예요. 저 얘기가. 즉 이 정부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학 기술 개발 쪽으로 퍼질 수 있는 기술이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술 개발이 선행되지만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환경 기술 이런 것도 굉장히 팁스에 많이 됩니다. 환경을 정화시키는 기술 뭐 이런 것들은 투자자가 투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로 성장성이 높은 기업, 기술로 성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정부도 스타트업을 통해서 많은 고용 창출을 하려고 하면 그럼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그냥 빠르게 넘어갈 건데 R&D 발표 자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요걸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근데 IR 자료는 보면 항목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근데 착각하시고 요걸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IR 할 때는 꼭 이런 항목들이 빠지지 않게 준비하시라는 얘기. 네. 몇 시지? 네. 벌써 51분이네요. 스타트업 현황 및 글로벌 투자 트렌드인데요. 제가 요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국내 얘기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2022년 말에 조사한 데이터고요. 2022년 말이 굉장히 이렇게 투자 분위기가 꺾였을 때예요. 분위기 전반적으로는 한 53점 정도 되고 부정적인 이유는 투자 시장 및 현황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또는 기관 관계자들 다 알고 있었다는 거, 경제나 금리 상황이 많이 높아짐으로써 어려웠고 스타트업 운영의 인재와 생존에 대한 압박. 작년 말에 많이 들었던 게 ROI가 나와요. 매출이 수익이 있어요.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저도.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돈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죠?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은. 그 다음에 파산도 되게 많았어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지만 스타트업들 망하는 데 되게 많고요. 창업자의 최근 평균 한 5.3점으로 봤고 뒤에 보시면 생태계 요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미온적인 투자와 자원 및 부정적인 분위기를 감지해 향후에도 경제 악화 전망이 이어질 거다라고 작년 말에 많이 생각했어요. 상반기에 많이 그랬고요. 하반기까지 또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트업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회 전반적인 인식인데요. 토스, 배민, 당근, 카카오 이런 애들로 인해서 스타트업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인식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신 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제가 스타트업이라 벤처 할 때는 다들 왜 기업에 취직 안 하고 그런 데 가냐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한테. 근데 요새는 어떤가요? 창업한다 그러면 그래 한번 해봐. 젊을 때 해봐야지 뭐 이런 표현이 쓰잖아요. 되게 많이 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스타트업에 대한 게 보면 젊고 활기차고 그 다음에 뭐 혁신적이다 이런 개념들이 좀 많이 생겼다는 거. 사회적 인식이 그만큼 많이 변화가 되면 뭐가 좋냐면 정부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그리고 최근 스타트업 현황에 대한 인식인데요. 보시면 스타트업 투자 시장은 전년 대비 위축되었으며 스타트업의 창업자가 벤처 투자 시장의 혹한기라는 표현은 좀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혹한기를 민감하게 인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투자를 못 받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그런 소문들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갑자기 어느 회사랑 인수합병되고 이런 얘기들이 생기거든요. 꼭 인수합병이 나쁜 건 아니지만 회사가 망하느니 차라리 합쳐져서 잘해보자 이런 케이스도 꽤 많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혹한기 취업 준비, 취준생들에 대한 생각이에요. 작년 말 기준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창업하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뽑으실 때 보면 어떤 현황이지 이 자료는 사람을 뽑으실 때 좀 보시라고 어떤 느낌으로 애들이 스타트업에 오는가 보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가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분야는 주로 이런 분야더라고요. 자금 확보, 투자 관련 다 돈에 대한 얘기죠. 제일 중요한 돈. 그렇죠? 그 다음에 성장 관리, 조직 관리, 로드맵, 인사 뭐 이런 것들 해외 글로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에 관한 것, 자금에 관한 것들이 가장 창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리고 고민이 많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회사의 가치 산정과 인정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되게 커지길 원하는 창업자의 마음이에요. 투자자의 마음은 어떠냐?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주식을 사서 많은 엑시트를 하기 원합니다. 이 갭이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투자 스타트업 대표님은 50억 밸류 얘기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10억 밸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조율이 안 되니까. 네.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창업자님들한테 물론 가치를 인정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재 자금 흐름을 보고 꼭 받아야 되는 돈이면 가치는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네. 살고 회사가 잘 커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주식도 있고 투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투자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있던 회사가 270억 투자 받는 과정에서 시리즈 A를 받을 때 저희 회사 주식을 35%를 주면서 100억을 받았어요. 시리즈 A일 때도. 35%면 이사회 1명, 그 다음에 거기서 태클 거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100억이란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35% 과감하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리즈 B 받을 때 어떻게 했냐? 후속으로 투자하는 투자사한테 여기 주식 좀 사주세요. 기존 거 해서 여기는 반절 엑시트했어요. 근데 그럼 지분이 떨어지죠. 그럼 의결권이 이런 게 또 줄어들어요. 이런 과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후속 투자자들이 도와줍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 회사가 잘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제품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어려웠다. 투자자한테.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어렵냐? 투자자한테는 예를 들어서 요 기술이 중요하다라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생각을 하세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얘가 몇 개 팔린 데가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시고 기술 얘기만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스타트업 투자자가 좋아할까요? 저 대표님은 팔 궁리가 안 돼 있네. 투자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제품을 설명하라고 할 때 본인의 제품에 굉장히 좋은 점은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 제품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제품은 어떤 소비자가 좋아하고 몇 살에 어떤 타겟에 어떤 층이 있어서 몇 개를 팔았습니다. 투자 안 할 회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그렇죠? 타겟이 명확하고 거기에 대한 실증도 돼 있고 얘를 그러면 10억을 주든 100억을 주든 돈을 주면 시장이 커지겠구나. 이 느낌을 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성장하겠구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오늘 주제니까 해외에 대한 얘기는 솔직히 해외는 케바케라 좀 애매합니다. 저는 저의 소신으로는 시리즈 B 가기 전까지 해외 진출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국내에서 1이라는 리소스를 쓰면 해외 시장에 나가면 2라는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이 국내에 1 써서 성공하기 힘든데 해외 나가서 2 쓰면 해외로 그냥 법인을 옮겨야죠. 그렇죠? 근데 시리즈 B 정도 가면 자금도 있고 조직도 있고 리소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진출을 노려볼 만해요.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정말 내가 이 아이템은 해외에서밖에 안 돼. 그럼 해외로 나가셔야 됩니다. 한국에서 하지 마시고. 괜히 한국도 하고 해외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IR 자료에는 글로벌로 나가서 시장을 어떻게 확대할 겁니다. 비전 쪽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용은. 근데 이걸 당장 하겠다라고 표현하면 아무도 투자 안 하겠죠. 국내에서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외 나가. 보편적인 VC들의 생각이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잘 될 것 같다. 저희는 내년에 해외로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네.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보통 해외 사업을 많이 고민하십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작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국내 시장 안 작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아이템도 최소 월 10억은 만들 수 있어요. 10억도 못 찍었는데 해외 얘기 뭐하러 해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국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성장을 하고 나면 해외 나가면 국내에서 잘 되고 있다. 트렌드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트렌드가 좀 바뀌어요. 투자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 스타트업은 저 밑에 있는 쩌리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한국에서 인정받는 쿠팡이나 컬리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해외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식이 한 40% 이상 해외 자본이거든요. 한국 시장의 스타트업들도 가치가 있겠구나라는 판단의 흐름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한 1, 2년쯤 지나고 나면 한국 스타트업이 직접 투자하는 데도 되게 많아질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좀 여러분들이 이제 트렌드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해외 요 앞에 제목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돼요. 2023 제가 여기 링크 걸어드렸어요. 여기서 발췌한 자료고요. 저도 많이 동의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발췌했습니다. 2023년에서 26년 가장 중요한 11가지 트렌드인데요. 생명공학 스타트업의 새로운 물결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여기 계신 제가 여기 의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대 또는 생명공학과 뭐 이런 쪽인데 생명공학이라고 하면 바이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소재부터 시작해서 영역의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생명공학이라는 영역은 무기질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여기는 제가 DNA 분석하는 회사의 사례를 들여드렸는데 생명공학의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랩실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가치를 인정받아서 성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빼고는 못 먹고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밥 걱정하나요? 솔직히 부모님이 계시기도 하고 내가 돈이 있기도 하고 물론 우리나라에도 15%에서 10%는 빈곤층이라고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먹는 거 걱정은 솔직히 많이 안 하십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죠. 점점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기술에 대한 고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렇죠? 예전 같으면 내가 밥 먹을 게 없는데 이런 거 고민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점점 갈수록 이런 DNA나 이런 기술들에 대한 트렌드가 생기고 있고요. 스타트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장표의 포맷인데 요게 그 전 세계 구글에서 그 단어로 추출해낸 트렌드예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나. 이게 몇 천억 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렌드가 아프리카에 대한 디지털 혁신을 시작하시는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네. 아프리카 참 먼 나라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미국에서 또는 뭐 해서 자본들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에서도 스타트업이 생기지만 아예 미국에서 아프리카 가서 여기 이 회사 같은 경우엔 농장을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시는 게 인건비와 싸고 그다음에 굉장히 광활한 땅 그러잖아요. 그걸 활용한 거예요. 농장을 어떻게 디지털화하는가. 이런 스타트업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 회사가 조만간에 상장할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 회사가 왜 잘 되냐면 사람의 리소스를 시스템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그런 매니지먼트를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잘 생각해 보면 관리자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하면 뭐 예를 들어 한 명이 50명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 시스템을 쓰면 한 명이 150명 관리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요 분야만 그러냐? 아니에요. 아프리카 쪽으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작은 돈이라도 자꾸 확장할 수 있는 영역. 즉 여러분들이 글로벌을 진출하실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인구와 시장이 있느냐. 인구. 네. 그래서 아프리카 쪽도 굉장히 많이 이제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융이 주류를 잡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모든 스타트업들이 이제 좀 이게 돈이 몰릴 때는 돈을 못 벌고 성장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부터는 계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또는 수익을 내고 있느냐로 투자의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지금 어디지? 위워크가 조만간에 파산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생각해보면 위워크가 거의 뭐 1조의 돈을 가치를 가지고 5천억을 투자받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도 회사가 망하고 있어요. 돈을 못 버니까. 들어가는 경비가 워낙 많으니까. 즉 이제 앞으로 점점 갈수록 금융, 환경, 사회적 수익에 염두를 두고 투자하는 게 이제 관행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꼼꼼해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건 초기지만 적든 크든 수익을 만들어내셔라. 그렇죠? 네, 수익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회사가 커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 투자 수익률에 대한 정의가 확대되면 스타트업의 수익 궤적에 대한 것을 증명해야 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거예요. 대체육이에요. 대체육. 패티를 만들었는데 얘가 누가 이걸 먹겠어 했는데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만 전문으로 파는 데가 미국에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얘도 이제 성장의 한계가 있는 게 그건 매장을 계속 만들어낼 거냐 프랜차이즈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고기만
따로 팔 거냐, 이 고민에 이제 단계에 들어섰죠. 이제 뭐냐, 시장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POC에서 매장 만들고 고객이 반응하는 것까지 봤어. 까지는 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요, 이 회사도. 그 다음에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운 지역으로 진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달이라는 게 우리나라만 있을까요? 배달은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배달은 어디서 먼저 시작이 됐을까요? 음식 배달하고 이러는 거. 미국 스타트업이 먼저 했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이 미국 스타트업보다 더 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배달이라는 건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의 일정 수준의 그 사회적 사회적 가치가 올라가면 필요한 요소는 똑같다는 거예요. 즉 미국이 아무리 넓어도 배달에 대한 수요가 있고 한국도 수요가 있고 동남아도 수요가 있고 다 수요가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그 미국이나 코리아나 또는 유럽처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일 뿐인 거죠. 제 말 이해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버나 이스트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이런 데로 확장해 가는 거예요. 유럽 지역으로, 남미, 아프리카.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검증이 돼 있고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이 플랫폼 가지고 확장을 하면 그 나라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즉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스타트업이 생긴 지가 한 20년 가까이 돼가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점점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진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까 얘기 드린 거에 상반되는 거죠. 스타트업이 초기에 나가면 어렵다라는 게 이미 검증된 모델을 가지고 나가고 있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한데 글로벌로 나간대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렌드가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신대륙 개척하듯이 계속 나가고 있다는 거. 배민 혹시 아세요? 배민도 베트남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 모르셨어요? 배민이 베트남 지사가 법인이 되게 잘 되고 있고요. 말레이시아도 생겼고, 그다음에 배민이 해외에서 인수한 이유가 얘네들처럼 글로벌로 시장 확대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금 동남아에 계속 진출하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노코드 스타트업의 붐. 노코드 스타트업의 붐은 좀 새로운 트렌드예요. 왜 그럴까요? 이 트렌드가 왜 생겼을까요? 왜냐하면 개발자들 몸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코딩 2만 줄 하려면 최소 뭐 한 1,500만 원, 2,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거 2만 줄 정도 돼야 앱 하나 나오거든요. 코드로. 생각을 해보세요.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나면 내가 활동할 비용이 없잖아요. 꼴랑 5천만 원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니즈가 있었고 그거를 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서비스로 만들어낸 게 이 노코드의 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이런 걸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내 서비스를 런칭할 수 있고 그러고 나서 투자 받은 다음에 만드시면 돼요. 왜? 생각을 해보시면 플랫폼이란 건 일정 수준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커스텀의 영역이잖아요. 그때는 내가 직접 개발자들 데리고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활용해 보시면 어려운 개발자님들하고 저도 기획자고 개발에 직접 관여하지만 참 별나라 사람과 그 화성 사람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한 대로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고 점점 갈수록 저는 스타트업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개발자가 없더라도 일단 프로토타입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내실 수 있거든요. 네. 여기 가면 매뉴얼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읽고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플랫폼을 사용하면 코드 없음 또는 노코드 형태에 맞춤 웹사이트나 앱은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들 사용하세요.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이 트렌드가 왜 왔느냐. 잘 생각해보면 개발자들 몸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거를 좀 대체하고 싶은 니즈가 많다. 그리고 이 트렌드는 한동안 갈 것 같아요. 지금 AI가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더 트렌드가 세지고 있거든요. 코딩을 요즘에 개발자님들이 기본 코딩은 AI로 합니다. 아세요? AI한테 내가 쿼리문 그러니까 프롬프트 주고 어떻게 짜줘 하면 기본 폼에서 쫙 짜주고요. 거기서 본인들이 소스 고쳐야 될 거면 고쳐서 쓰세요. 네. 그 다음에 공유 경제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한다. 이거는 뭐 예정돼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공유 경제하면 에어비앤비나 또는 우버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버가 뭐 요새 뭐예요? 음식 배달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뭐 하죠? 에어비앤비 확장판이 뭐더라? 네, 우버 있고 제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영역이 기존에는 공유 경제라는 영역이 명확했다라면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뭐라냐 그러니까 횡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공유 경제만 했다가 요즘엔 뭐 예를 들어 야놀자를 설명드리면 돼요. 야놀자는 원래 뭐에서 출발했어요? 호텔 예약, 호텔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5성급 호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별 2개짜리 또는 3개짜리 그런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의 호텔들을 9만 원에서 8만 원에 예약해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죠. 지금은 어디까지 발전했냐? 이 호텔을 그 예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자기네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 글로벌에 프로그램을 팔고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야놀자가 10년간 검증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뭐 하냐? 여행 확장했죠. 원래는 그 호텔만 예약하던 게 여행 예약까지 갔어요. 그렇죠? 여행 예약 매출 꽤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바우처 사업도 진출했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경제가 새로운 분야로 진출했다. 왜? 소비자를 모으고 있고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네. 애자일 개발이 간소화됩니다. 뭐 개발자가 아니시라서 이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자일 개발이라고 전에는 워터풀 방식이라고 그래서 시간차에 흐르는 방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애자일 방식은 덩어리 그래서 멀티플하게 개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애자일 방식이 트렌드가 온 지가 한 1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애자일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고 워터풀 방식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이 애자일 방식은 굉장히 난이도를 요구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건축을 하는데 기초를 만들지 않고 같이 짓는 거야. 기초하고. 얼마나 공법이 힘들겠어요. 시간은 단축되겠지만. 그렇죠. 근데 이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아예 시스템들이 이제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 뭐 6개월 걸릴게 3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애자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빠트림 없이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또는 그런 방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요 자료 드릴 테니까 한번 요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애자일 방식에 대한 간소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소비재 시장에서 편의성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소비재라고 하면 커머스가 대표적인 소비재죠. 그렇죠? 커머스 또는 이마트 또 이런 게 소비재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무신사 많이 쓰시죠? 무신사. 걔 버티컬 포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한 영역에 집중돼 있다. 근데 걔 무신사의 가장 큰 모토는 뭐예요? 가장 큰 모토는 뭘까요? 꼭 브랜드가 아니어도 좋은 제품을 PB가 한 60% 정도 되거든요. 아세요? 무신사 보면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브랜드 붙여서 만드는 것들이 꽤 많아요. 이유가 뭐냐? 이런 거예요. 소비자한테 싼 가격에 편의성을 제공해 주니까 열광을 하는 거죠. 제 딸이 이제 고1인데 무신사 그다음 또 어디였지? 에이블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솔직히 안 좋아하거든요. 옷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거 사서 오래 입어라 주인데 1년 입을 옷을 그냥 사서 쓰고 버리듯이 하더라고요. 뭐냐? 소비자한테 편의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내외는 비싼 옷 사면 계속 입어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이게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싼 옷 사서 그냥 트렌드하게 입고 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서비스가 고객한테 편의성을 제공해줘야 돼요. 만약에 소비재라면 어떤 아이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온라인 렌즈 서비스를 하는데 렌즈를 하려면 뭐 다들 눈이 좋으셔서 안경 쓰신 분이 없으신데 아마 렌즈 하신 분 계실 건데 가서 도수 맞춰야 되죠. 그렇죠? 렌즈 봐야죠. 그 다음에 껴보고 또 뺐다 해야 되죠. 관리해야 되죠.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패키지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오면 내가 맞는 거를 찾고 거기에 맞춰서 확정해서 주문하면 그때부터는 배달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네. 이런 게 굉장히 편해졌죠. 안 가도 되고. 이게 국내는 안경점이 되게 많아서 어디 가나 뭐 되게 깔려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도심 아니면 안경점이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발달하는 거죠. 편의성을 높인 서비스들. 예를 들어 이마트 가는데 최소 20에서 50km를 차 타고 가야 돼요. 50km면 1,000원이거든요. 이마트 한 번 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듀테크, 그러니까
이제 농산물 관련된 테크들이 점점 뜨고 있어요. 예. 이게 아프리카랑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오프라인이 점점 스타트업들이 진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축산 데이터라는 회사가 이 영역에 있습니다. 한양대랑 상관없긴 한데 그 회사가 지금 시리즈 B까지 갔고요. 모든 젖소랑 한우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 그 다음에 얘가 어디서 생산됐고 뭘 먹었는지 이런 데이터를 쭉 모집을 해요. 그 다음에 검역을 받았는지, 키로수가 몇 개, 키로수가 얼마만큼 늘어나고 있는지를 데이터화해서 이 한우가 또는 소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시즌에 맞춰서 약 처방하고 이런 과정을 해요. 되게 신기하죠. 네.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왜 잘 생각을 해보시면 한우 한 마리가 보통 2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한 마리 잘못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농가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쓰는데 뭐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량으로 생산을 하니까 그만큼 거기에 대한 환경들이나 상태를 예전에는 그 수의사나 이런 분들 말고 그 농장 주인들이 자기의 감으로 알았어요. 얘가 어디 아프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로 아는 거죠. 조금 미심쩍으면 데이터 보는 거예요. 이럴 수 있게. 점점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돼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먹는 닭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뜨고 있고 사회가 지속 가능한 농업을 만들기 위해서 점점 발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에 11가지 트렌드 중에 제일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네. 개인화. 한 3년 전부터 많이 화두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 왜 그럴까요? 왜 3년 전부터 화두가 될까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되다 보니까 제가 예전 같으면 이렇게 커뮤니티가 활성화돼서 같이 술도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어떤 게 괜찮고 어떤 게 유행이고 뭐 누군 골프를 쳤는지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점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개인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그만큼 발달을 한 거죠. 그리고 개인화는 여기 나이키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개인화 서비스가 요 서비스고 제품 가격보다 3에서 50%가 비싸도 나한테 맞으니까 사는 거야. 내 마음에 드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조단 요새 뭐 니플도 있지만 그 조단 농구화를 내 취향에 맞게 나이키 색깔이 빨간색으로 바꾸고 싶어.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본인에 맞게 하나밖에 없는 단일의 아이템. 왜? 이제는 대량 생산보다는 본인한테 맞는 소량 생산을 소비자들이 원하고 남과 차별화되기 원하니까 이런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이템들이 이 트렌드는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옷을 사더라도 다르게 입고 싶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90분밖에 안 걸려요. 딱 이게 여기 들어가 보시면 본인 신발을 맞춤 제작을 할 수가 있고요. 딱 90분만 투자하면 배송이 옵니다. 네. 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신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 이제 트렌드인데요.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모델 폭발적인 증가를 해서 개인화가 훨씬 보편화되기 쉬워진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개인화라고 하면 신발을 하나 맞출 때도 가서 발을 사이즈를 재야 되고 볼 크기를 해야 되고 내 발에 맞는 신발 모양, 그러니까 발 모양을 제작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구두를 찍어서 제작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요즘에는 디지털화 제품으로 아예 이런 것들을 그 과정을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3D 프린팅 기술이 그걸 더 앞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화를 만드는 그러니까 또는 소비재 상품 만들고 싶다 그러면 3D 프린팅 기술하고 떼어낼 수가 없으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수동으로 신발 모양 제작하고 이러던 게 요즘에는 CAD로 써서 3D 프린팅에 넣으면 그냥 나와요. 1시간 안에. 그러면 얘를 가지고 그냥 신발을 만들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는 거죠. 3D 프린팅 자체가 제품화되기는 어렵지만 이 프린팅 자체가 하드웨어가 돼가고 있어요. 점점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차고 수리공예의 저렴한 취미가 되었고 15조 달러의 규모에 점점 혁신이 되고 있고 뒤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엔 미국에서는 저는 약간 이 취향은 아닌데 신발 밑창이 안 편하니까 본인들한테 맞는 신발 밑창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천 같은 걸 더 씌워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신발을 사면 이 밑창만 깔면 편한 신발이 되는 거야.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꽤 비싸요. 꽤 비싸게 팔고 있어요. 그냥 신발 밀착이 우리나라로 한 좋은 거 한 4, 5천 원 하잖아요. 얘는 15,000원 정도 해요. 그래도 산다는 거지. 예, 사람들은. 왜? 나한테 맞으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스트리트 부목 같은 거. 부목이 굉장히 뭐 여기서 다쳐보신 분은 알지만 되게 불편하잖아요. 한번. 근데 내 손에 맞게 이렇게 프린팅이 돼서 나와. 아예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겠죠. 얘는 이제 제가 링크를 안 달아드렸는데 얘는 그 조금 사회적 가치를 따지는 추구하는 회사예요. 이게 뭐냐면 다리예요, 다리. 다리를 잘리신 분들이 그 보통 의수를 하면 굉장히 모양이 어떻게 뭘까 아크로바틱 하잖아요. 막 이렇게 관절도 나와 있고 그게 아니라 아예 다리 모양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의수가. 그래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약간 뭐 좀 저시지만 디자인적으로나 옷을 입으면 딱 티도 안 나. 이런 식의 것들을 점점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정말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건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4가지. 로레알 같은 경우도 화장품 자체를 커스텀해서 개인별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 시작했고요. 자전거도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 있나요? 자전거가 좀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뭐 차 한 대 값이에요. 자전거가. 아세요? 2,500만 원 이렇습니다. 네, 좋은 거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스펙에 내가 원하는 그런 속도와 그런 걸 낼 수 있는 걸 다 커스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여기도 뭐죠? 보석, 귀걸이도 나한테 맞는 보석을 만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재밌어요. 애견인데 개의 주인한테 취향에 맞춰서 애견 용품을 생산해 주는 거예요. 소형으로. 만약에 뭐가 있지? 미니얼즈 옷을 입히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는 만들어진 걸 사야 됐잖아요. 그게 아니라 미니얼즈 한 장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줘요. 이런 데는 돈을 20, 30%가 비싸도 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하실 때 제가 처음에는 이런 개인화를 하기 되게 어려워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편적인 걸 만드시다가 궁극적으로는 점점 시장을 개인화 영역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전자책 좋아하세요? 뭐 이북이나 이런 것들? 대부분 많이 읽지 않나요? 안 읽으시는 분도 있네. 네. 요새는 전자책 보시면 개인 추천이 굉장히 정교해졌습니다. 뭐 리디북스나 이런 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내가 선호하는 유형의 책을 매칭을 되게 잘해줘요. 이 영역들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세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8배속으로 보거든요. 요즘 애들은. 그렇죠? 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1시간짜리를 7분 만에 보더라고요. 애가. 쫙 넘겨서 보고 싶은 부분 샥 이렇게 하는데 익숙해 그게. 그리고 정보는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애들이. 되게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저는 보통 보면 자세히 봐야 되니까 쭉 보잖아요. 노땅이라.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개인 맞춤화가 되는 시대가 점점 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없던 니즈가 아니에요. 충분히 있었는데 기술과 그런 것들이 안 받쳐줬는데 이제 점점 기술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니즈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지금 학생들은 많이 개성이 있게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개성 있게 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맞춰야 되고 줄 맞춰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졌어요. 제일 놀란 거 수학여행을 갔는데 저희 딸은 가기 싫다고 안 갔어요. 그랬나요? 그래도 된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회사 학교에서. 신기했어요. 하여튼 그런 니즈들이 있고 그런 니즈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헬스에 관련된 스타트업은 웰스테크라고 하는데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3개 회사가 제일 그래도 이게 그거 아니다. 헬스가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를 관리할 수 있는 트렌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서비스가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점진적으로 은행을 대체할 거라고 봐요. 은행이 하는 일이 이제 뭐가 있죠? 예금 취급해주고 대출해주는 것밖에 이제 거의 없거든요. 네. 카카오뱅크가 거의 다 따라잡았고요. 그렇죠? 하는 일을 보면. 그러면 무슨 영역으로 가야 돼요? 증권 영역으로 와서 펀드로 돈 벌어줘야 돼요. 은행이. 이런 것들이 점점 스타트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질 거다라는 거.
네. 스타트업 투자의 글로벌 동향 분석인데요. 투자에 대한 거 제가 다음 장이 있나? 아, 있네요. 요거는 제가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게 18년이잖아요. 이게 이제 전체 현황인데 18년인데 23년 보면 21년까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가고 있어요. 네. 투자 전체적으로 그냥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다 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돈이 생길 데가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돈을 풀었어요. 이때가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돈이 넘치니까 투자할 데가 많아진 거죠. 근데 지금 긴축 경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거야. 회수해야 되는 거지. 시중에 깔린 돈을 막 회수하니까 그 돈이 은행에 정부로 들어가서 미국은 회수를 하면 폐기합니다. 소각합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기업 달러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흐르는 돈이 없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북미에서도 약화가 되고 있고 시드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단계별로 보면 지금 쭉 내려가고 있죠. 이 저점이 어디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 올해 말쯤이라고 봤는데 올해 말에 와보니까 아직까지도 저점은 아닌 것 같아.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기 단계 B 이하가 심각하게 줄었어요. 네. 그래서 유니콘이나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생각해보면 최근에 유니콘이라고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유니콘 됐다? 근래 한 올해는 유니콘 됐다라는 기업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많았어요. 그렇죠? 유니콘 됐다 뭐 이런 기업들이. 근데 없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투자가 없어서. 투자가 줄어버렸어. 그 다음에 메가딜 유니콘 생성이 6년 내로 최저치로. 이게 미국입니다. 미국 데이터예요. 이렇게 줄었어요. 계속 줄고 있어요. 근데 항상 시장은 그래요.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요. 네. 그 흐름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자하느냐. 투자자들은 얼마만큼 앞서 투자할까요? 네. 퀘스천. 얼마만 앞서 투자할까요? 보통은 2년 정도 앞서 투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바이오가 뜬다. 그럼 2년 전에 투자한 회사들은 대박이 나는 거예요. 뜬다 기사 분석 투자한 회사 망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에 3년 전에 투자를 합니다. 그게 이제 성관이라고 보통은 저희들끼리는 표현하는데 그래서 큰 회사들은 다양하게 투자를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튈지 모르니까. 네. 기업 상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013년도 77개에서 2023년도 10년 전으로 돌아가세요. IPO 하고 있는. 네. 흐름이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죠. 아마 저점이 아마 올 거예요. 올 건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보면 갑자기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주위에서 투자를 잘 봤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민감하게 보시면. 그리고 사모펀드랑 자산운용사가 많이 줄었다. AC, VC보다는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들이 큰 돈을 다루거든요. 그쪽이 많이 줄었다는 거. 그러면 지금이 혹한기냐 또는 정상화기냐 정화기냐 이게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이 3년간 아니 5년간 거품이 너무 많이 꼈다. 이게 정화기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또는 정상화가 되고 있다. 원래 스타트업 투자는 이렇게 어려운 게 맞아. 투자받기 어려운 게 맞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화가 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 이러면 누가 이득을 보나요? 투자자들이 이득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투자자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도 혹한기라고 얘기하죠. 작년만 해도 재작년만 해도 쉽게 투자받았던 게 투자가 안 되니까. 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근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건가?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 요거. 미국 기준금리가 이 회색이거든요. 회색. 이게 투자 금액이에요. 즉 금리와 투자 금액은 반비례한다. 네.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 금액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투자로 큰 돈들은 투자로 벌 수 있는 돈 퍼센트가 5%에서 10%가 맥스예요. 근데 금리가 5%까지 올라가잖아요. 투자할 이유가 없어. 왜 모험을 해? 그냥 CB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는 그 채권 사고 이러면 충분히 수익을 거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대표님으로서 하시면서 미국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회사를 점점 쪼여야겠구나. 돈 쓰는 거 아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금리가 내려간다. 투자받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비례는 이 연도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보면 다 비슷해요. 유사해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시중에 돈이 줄어듭니다. 네. 투자 환경은 뭐 시사점이니까 당분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스타트업 운영 계획을 매우 보수적으로 좀 잡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보수적. 네. 여러분들 돈 쓰시는 거 굉장히 아껴야 되고요. 네. 만약에 런어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 돈으로 얼마만큼 버티느냐. 지금 제가 생각할 땐 1년 정도 버틸 돈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있는 돈으로 1년을 못 버티신다. 그럼 빨리 투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시작을 하면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6개월이 7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주변 상황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긴 안목과 원칙에 따른 뭐 이빠른 소리니까 결국에는 생존하고 존버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런웨이를 길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갖춰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